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장수환, 김현주, 임혁, 최인숙님의 공동 저서입니다. 파트 3. 성격 이론의 이해. 제7장 정신분석이론, 제8장 분석심리이론, 제9장 개인심리이론, 제10장 심리사회이론, 제11장 행동주의 및 사회학습이론, 제12장 인지이론, 제13장 인본주의이론, 제8장 분석심리이론. 분석심리이론은 칼 구스타프 융이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발달시킨 정신역동 이론이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의식, 개인 무의식, 그리고 집단 무의식으로 구분하고 인간의 삶은 무의식의 발현 과정이라고 하였다. 융은 프로이트와 정신분석 운동에 참여하였으나 리비도에 대한 이견으로 결별하고 독자적인 이론 체계를 구축하였다. 융은 프로이트가 생각한 리비도의 개념을 단순히 성적 에너지로만 보지 않고 인간의 무의식은 개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기를 실현하도록 이끄는 지혜의 보고라고 하였다. 분석심리 이론은 융이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발달시킨 심리학 체계로서 그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융의 분석심리 이론은 매우 심오하고 난해하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의식, 개인 무의식, 그리고 집단 무의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아울러 자아, 컴플렉스, 원형, 페르소나,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 자기와 같은 독특한 개념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정교하게 설명하고 있다. 융에 따르면 인간의 삶은 무의식의 발현 과정이다. 자아가 이러한 무의식의 내면적 소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예면할 때 정신적 고통과 장애가 발생한다. 따라서 분석적 심리치료는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소통하도록 연결하는 과정으로 꿈과 환상을 통해 전달되는 무의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자기를 실현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1. 분석심리 이론의 발생 배경. 방가로 1. 분석심리 이론의 과학적 토대. 20세기 초반 과학적 전통과 정신의학의 초기 발달 과정의 중심에 프로이트와 융이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다. 프로이트에 비해 융이 발달시킨 분석심리 이론의 체계는 매우 영적인 것으로서 기계론적 입장을 엄격하게 지키던 기존 주류 심리학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융은 평생 영적인 것과 신령한 것에 매료되어 있었으며 신령한 것을 그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여겼다. 융은 개인적인 체험과 환자의 치료 경험뿐만 아니라 서양 철학, 동양 철학, 영지주의, 심령술, 연금술, 신화학, 문학과 예술 등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심리 이론을 체계화해 나갔다. 융은 프로이트가 최초로 발견한 무의식의 존재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 그 결과 그는 의식과 무의식의 작용을 포함하여 정신이라고 하고 의식 작용에만 관련해서는 마음이라는 단어로 구분하여 사용하며 인간의 정신 에너지의 흐름과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이는 영혼이 물질 세계와 마찬가지로 실제한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그의 노력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분석심리 이론은 정신적인 장애나 신경장애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도 보다 균형 있게 자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법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융은 모든 민족의 신화들과 문화의 어떤 공통된 주제가 흐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해 집단 무의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었는데 이 또한
초과학적인 연구의 특성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다. 방가로 2. 융의 생애와 프로이트. 융은 1875년 스위스의 작은 마을인 캐스빌에서 개신교 목사의 네 번째 아이로 태어났다. 융의 할아버지는 유명한 외과 의사였으며 외할아버지는 개신교 교회의 요직을 담당했던 출중한 신학자였다. 그의 애숙부 중 8명이 목사여서 융은 어린 시절부터 장례식이나 교회 의식을 많이 접했다. 그의 가정은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 지역에서 유명한 집안이었다. 융의 아버지는 고대 히브리어와 아랍어를 공부한 고전 학자였지만 학자의 길로 가지 않고 작은 시골의 목사가 되었는데 자상하고 친절하여 신도들의 사랑을 받았으나 가정에서는 쉽게 화를 내고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여 가정적으로 그리 행복한 편은 아니었다. 융은 이런 아버지에 대해 존경심과 더불어 실망감을 가졌다. 융의 어머니는 쾌활하고 소탈한 편이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기분 변화가 심해 예측할 수 없었으며 섬뜩할 정도로 예리한 직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녀는 융의 어린 시절 정신병원에서 수개월을 입원하기도 했는데 따뜻한 모성적 측면과 더불어 직관적이고 날카로운 측면을 지닌 사람으로 융은 이런 어머니에게 양가 감정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융은 어린 시절 내성적인 편으로 주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으며 많은 시간을 그가 경험하였던 초자연적인 환상에 깊이 빠져서 보냈다. 융은 시골 학교를 다녔는데 그의 동급생들보다 지적인 면에서 항상 앞서 있어서 그가 학창시절 받은 수업을 시간 낭비로 여기기도 하였다. 그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했지만 혼자 노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의 존재는 그리 편한 것이 아니었다. 11세부터 융은 바젤에 있는 김나지움 대학 예비고에 다녔는데 그곳에서 그는 전혀 행복하지 못했다. 입학 다음에 어느 날 운동장에서 한 아이가 세게 밀쳐 쓰러진 뒤 기절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꼭 학교에 가야 하거나 숙제를 끝내도록 재촉받을 때 기절하는 일이 반복되어 결국 한 학기 동안 학교를 쉬게 되었다. 이 기절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이른바 2차 이득을 가진 신경증적 발작으로 융 자신도 당시 그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피하고 있음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고 하며 이를 통해 신경증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게 되었다고 해고했다. 대학 입학 당시 자연과학, 역사, 철학, 그리고 고고학 등 다방면에 관심이 많았지만 당시 고고학은 외국에서 공부해야 했기 때문에 가난한 형편으로 진학을 포기해야 했다. 당시 꾸었던 두 개의 꿈을 근거로 하여 할아버지처럼 의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하고 1895년 바젤 대학교에 입학하여 자연과학과 의학을 공부했다. 융은 대학 생활을 아름다운 시절로 회상하였는데 많은 책을 읽고 토론했으며 아버지의 서재에서 심령술에 대한 책을 발견한 이후 심령술에 관한 책도 모두 읽었다고 한다. 융은 1900년 학위를 받고 나서 내과를 전공하려고 생각했다가 크라프트 에빙의 정신병이란 인격의 병이다라는 글귀를 보고 마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자신이 택해야 할 전공이 정신의학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당시 식탁이 쪼개져 있고 빵 자르는 칼이 산산조각이 나는 신비한 현상을 경험한 것이 계기가 되어 정신의학을 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융의 일생에서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꿈, 공상, 초심리적인 현상이 항상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00년 융은 치리의 블루크 힐칠리 병원에서 조현병 연구로 유명한 블로일러 교수 밑에서 일했으며 바젤 대학에서 정신병리학을 강연했다. 블로일러 교수와
단어 연상에 관한 연구를 하다가 콤플렉스의 존재를 발견하였고 이것이 플로이트와 접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융은 자신이 수행한 연상시험의 결과가 프로이트의 이론과 관련 있음을 깨닫고 1906년 프로이트에게 자신의 논문을 보내면서 서신으로 인간 심리에 관한 활발한 학문적 토론을 교환하였다. 1907년 융은 프로이트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1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눌 정도로 즉각적인 교감을 나누었다. 프로이트는 융을 정신분석 운동의 후계자로 생각하였으며 1911년 프로이트가 설립한 국제정신분석학회의 초대 회장을 융이 맡으며 두 사람의 우정과 협력은 1913년까지 6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처음부터 인간관계에 있어서 받아들이기 힘든 간격이 있었다. 프로이트는 성욕설을 정신분석의 핵심으로 여겼으며 성욕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신분석을 버리는 것으로 간주했다. 융은 1912년 리비도의 변화와 상징이라는 책을 통해 무의식에는 억압된 성적 욕구뿐만 아니라 종교적 심성과 같은 다양한 창조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모든 인류에게 내재하는 것이라 하여 원형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프로이트에게 수용될 수 없는 것으로 결국 융은 1913년 국제정신분석학회 회장직을 사임하며 프로이트와 결별하였다. 융은 정신분석학은 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심리학을 분석심리학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지칭하였다. 이후 융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이론으로 대표되는 무의식의 심리학이라는 저서를 발간했다. 프로이트와 결별한 이후 융은 1913년부터 1919년까지 자신의 생애 중 가장 고독한 탐구의 시기를 보낸다. 이 시기에 융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분석 작업에만 몰두했는데 세상으로부터 철수하고 고독 속에서 자신의 무의식을 깊이 탐구하였다. 이 기간에 그의 유명한 근원적 원형론의 틀을 잡기 시작한다. 1920년부터 융은 영국을 시작으로 튀니지, 알제리, 아프리카, 미국, 인도, 케냐, 우간다 등을 여행하며 집단 무의식을 지지하는 증거 자료를 수집했다. 또한 학술 활동도 활발하게 재개하고 심리적 유형, 자아와 무의식의 관계, 심리학과 연금술, 아이온, 자기의 현상학에 대한 연구 유형, 융합의 비를 비롯한 수많은 책을 저술하며 심리학뿐만 아니라 종교, 예술, 문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었다. 1948년 7위의 정신요법의 수련장으로 융 연구소를 설립하고 후진 양성에 힘썼으며 1961년에 86세로 사망하였다. 2. 주요 개념 방가로 1. 성격 구조 분석심리 이론에서는 인간이 전체적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일생을 통하여 이러한 타고난 전체성을 분화하고 통합해 나간다고 보았다. 인간의 성격 전체를 융은 정신이라 불렀으며 이는 모든 사고, 감정, 행동,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다. 인간이 일생을 통해서 추구해야 할 것은 타고난 전체성을 최대한으로 분화된 것을 일관성 있고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융은 자기를 성격의 중심이자 전체로 보았고 인간의 마음을 세 가지 수준의 마음, 즉 의식,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으로 구분했다. 양가로 1. 의식과 자아 의식은 개인이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간다. 개인은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고유한 존재로 성장하는데 융은 이러한 과정을 개성화라 한다. 개성화의 목표는
개인이 가능한 한 완전하게 자신의 전체성을 인식하는 것, 즉 자기 의식의 확대에 있다. 개성하는 무의식적 내용을 의식으로 가져옴으로써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의 중심에는 자아가 존재하는데, 이는 개인의 정체성과 자아 가치감을 추구하며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수립하여 구분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자아는 의식에 대한 문지기 역할을 하며 지각, 사고, 기억, 그리고 감정이 의식될지 여부를 판단한다. 인간은 의식의 중심에 있는 자아가 다양한 경험의 의식화를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개성화를 이룰 수 있다. 양가로 2. 개인 무의식. 융은 인간의 무의식은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의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개인 무의식은 의식에 인접해 있는 부분으로서 프로이트의 전의식의 개념과 같이 조금만 노력하면 의식화될 수 있는 것이다. 자아에 의해 인정받지 못한 경험, 사고, 감정, 지각, 기억을 의미한다. 개인 무의식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겪은 개인 생활에서의 체험 내용 가운데서 개인적인 심리적 갈등, 미해결된 문제, 도덕적 문제, 정서적 불쾌감을 주는 생각들과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억압된 것으로 구성되며, 이는 꿈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개인 무의식의 고통스러운 사고, 기억, 감정이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뭉치고 연합되어 심리적인 복합체를 이룰 수 있는데, 이를 콤플렉스라고 한다. 콤플렉스는 융이 언어 연상 실험을 하다가 발견했는데, 개인에게 의식되지 않은 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콤플렉스를 의식화하는 것이 심리치료의 목표가 된다. 콤플렉스가 반드시 개인의 적응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콤플렉스는 뛰어난 업적을 쌓는 데 있어 불가결한 영감과 충동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융은 이러한 콤플렉스가 어디에서 근원하는가를 깊이 연구하였는데, 아동기 초기의 외상적 체험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아동기 초기의 체험보다 훨씬 더 깊은 개인 및 집단 무의식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양가로 3. 집단 무의식. 집단 무의식의 개념은 분석 심리 이론의 가장 독창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이다. 집단이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것으로, 집단 무의식은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공유해온 보편적인 경향성으로서 신화적 모티브의 표상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인간의 정신은 개인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상의 과거, 나아가서는 인류 종족 전체의 먼 과거와도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집단 무의식은 인간의 세계와 유전의 과정을 통해 모든 인간에게 공통으로 전수된 심리적 바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집단 무의식을 이루는 주요 내용은 본능과 원형이다. 본능은 행동을 일으키는 충동을 의미하며, 원형은 경험을 지각하고 구성하는 방식을 뜻한다. 본능이 감각에 의해 지각되는 인간 보편의 생리적 충동이라면, 집단 무의식의 원형이란 그 생리적 본능이 상상이나 상징적 이미지, 직접적으로 의식화되지는 않지만 인류 역사의 산물인 신화, 민속, 예술 등을 통해 정신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가리킨다. 본능의 정신적 구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원형은 우리가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하는데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인간 정신의 구체적 틀 내지는 얼개라고 할 수 있다. 융은 집단 무의식을 밑바탕으로 하여 그 이에 자아, 개인 무의식, 그리고 다른 모든 개인적 획득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고, 인간이 경험의 결과로서 학습하는 모든 것들은 집단 무의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양가로 4. 원형의 5가지 유형. 1. 원형.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으며 인류 역사를 통해 물려받은 정신적 소인을 원형이라고 한다. 원형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행동 유형을 말한다. 인류가 사랑과 증오, 어린이, 부모, 노인, 탄생과 죽음, 남성과 여성 등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해온 모든 것들이 침전된 것이 바로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원형은 인간이 갖는 보편적, 집단적, 선언적인 이미지들로서 그 수가 무수히 많고 언제 어디서 생겨났는지 알 수 없으며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융은 생각하였다. 원형은 세계 여러 민족들의 재생, 신화, 예술, 환상 등에서 나타나는 원형적 이미지로서 발견되고 이 원형적 이미지를 통하여 사람은 내부 심층의 열망과 무의식적 경향을 표현한다. 이러한 원형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상징으로 꿈, 환영, 환상, 신화, 예술 등에서 영웅, 순교자, 전사, 이디한 어머니, 현명한 노인, 악마, 사기꾼, 고통받는 소녀, 마술, 태양, 달, 바람, 거지 등의 구체적 심상으로 나타난다. 융은 원형을 설명함에 있어서 원형과 상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생애 후반까지 지속하였다. 원형은 콤플렉스의 핵심을 이루며 원형이 중심이 되어 관련 있는 경험들을 끌어당겨 콤플렉스를 형성한다. 원형은 무수하게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는 반면 그 내용을 이루는 주요한 원형적 심상, 예를 들어서 영웅, 순교자, 어머니, 악마와 같은 것은 많지 않다. 융의 주요 치료 기법 중에 하나인 꿈의 해석은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꿈의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징들을 원형과 결부지어서 그것들이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을 밝힘으로써 인간의 신경증과 정신증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갔다. 융은 다양한 원형 중 우리의 성격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5가지의 원형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것은 페르소나,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 그리고 자기이다. 이 페르소나, 배우의 얼굴이라는 뜻의 라틴어 페르소나는 자아가 사회로부터 자신의 진짜 본성을 숨기기 위해 만들어내는 가면 혹은 얼개 내지는 탈과 같은 것이다. 페르소나는 자아의 가면이며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즉 페르소나는 개인의 공개적인 얼굴이며 의도적이고도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가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면의 모양은 우리가 속한 사회, 부모와 스승, 또래 집단 등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드러내는 행동이나 태도를 말한다. 인간은 페르소나를 통해 다른 사람과 관계하면서 좋은 인상을 주거나 자신을 은폐시키기도 한다. 겉으로 표현된 페르소나와 내면의 자기가 너무 불일치하게 되면 이중적인 성격으로 사회적 적응에 곤란을 겪게 된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하고 인간의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특정한 문화에 적응하고 혹은 어떤 특정한 직업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항상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진정한 자신으로부터 유리되어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순수한 감정을 경험하기 어려워지므로 적절한 형태의 페르소나가 유지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다. 3. 아니마와 아니무스. 페르소나가 예부로 드러난 모습이라면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무의식 속에 지니고 있는 이성의 속성을 뜻한다. 융은 남성 내부에 무의식적으로 존재하는 여성적 소인을 아니마라 했고, 여성 속의 남성적 소인을 아니무스라고 불렀다. 인간은 생리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양성의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으며, 심리적인 면에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양성의 특성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양성과 관련하여 아니마는 구체적으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며 감정적인 심리 경향을 대표하며 관계의 기능을 중시한다. 반면에 아니무스는 사물을 관계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인간의 감정보다는 논리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과 연관된다. 따라서 아니마는 남성에게만, 아니무스는 여성에게만 존재하는 무의식의 내용들이다. 융에 의하면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남성과 여성이 원시시대 때부터 가졌던 종교적 경험의 소산들이다. 즉, 남성은 오랫동안 여성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여성화되고, 여성은 남성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남성화되어 온 것이다. 남성은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아니마의 덕택으로 여성을 이해할 수 있고, 여자는 아니무스 덕분에 남성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이같이 남성에게 있어서 자아와 아니마, 그리고 여성에게 있어서 자아와 아니무스는 서로 보상적 관계를 갖는다. 융은 조화로운 성격을 지닐 수 있도록 남성은 아니마를, 여성은 아니무스를 무의식 속에서 이끌어내어 표현해야 한다고 믿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성숙한 틀에 박힌 남성상이나 여성상에 갇힐 위험이 있다고 했다. 4. 그림자, 음영 또는 인간의 본능. 그림자는 개인이 자신의 성격이라고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특성을 뜻한다. 등잔불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그림자는 자아의 어두운 부분, 즉 의식되지 않는 자아의 분신을 의미한다. 그림자 원형은 인간 성격의 기본적인 동물적 본능들로 이루어진다. 그림자는 인격의 무의식 영역에 포함되는 나약함이며, 지킬 박사와 하이디의 경우처럼 당사자조차도 인정할 수 없는 인격의 다른 측면들이다. 자아와 그림자는 서로 균형을 이루는 한 쌍이 되어 함께 작용하며, 융은 이를 두고 자신의 직관적 성격과 연결시켰다. 대부분의 그림자는 인간의 어둡거나 사악한 측면으로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컴프레스이며, 긍정적인 자기상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자아는 이러한 그림자의 모습을 자신의 인격으로부터 숨기기에 급급하지만 사실 음영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림자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창조력, 활력,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자기 내부의 그림자를 적절하게 받아들인다면 인간의 정신 내부에 있는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을 적절하게 통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가장 장애가 되는 원형은 바로 이 그림자이며, 상담자는 그들의 그림자를 의식으로 가져와 인식하고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다. 5. 자기.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성격 전체의 중심으로 자아와 구별하였다. 자아는 의식적인 지각이나 기억, 사고를 관장하며 의식의 중심이지만,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하는 진정한 나이며 동시에 성격 전체를 통일시키는 본래적이고 선험적인 나이다. 융은 한 개인이 인간 정신의 궁극적 목표는 개성아이고, 무의식의 발견을 통해서만 진정한 전체성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이는 자기를 실현함으로써 잃어버린 정신의 전체성을 되찾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개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미숙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무의식의 중심에 묻혀 있어서 다른 원형과 콤플렉스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개인이 성숙해지고 개성화됨에 따라
자아와 자기의 관계가 밀착되어 모든 성격 구조에 대한 의식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예술적 재능을 무의식 속에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의 자아에 의해 의식되지 못하면 예술적 성과로 표현될 수 없다. 의식 안으로 통합되지 못한 무의식은 인간 마음의 성장 과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정신에 중대한 위협으로 나타나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융의 설명이다. 분석 심리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정신질환이란 무의식에 속하는 원형들이 적절한 통로를 통해 의식 안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개인이 그 무의식에 굴복하여 일어나는 정신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융에 의하면 자기는 무의식을 자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즉 자아는 의식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식을 전부라고 여기고 의식의 판단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무의식과 단절된다. 이때 무의식은 끊임없이 꿈과 사건 등을 통해서 자아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자아가 무의식을 깨닫게 되면 자아가 확대되어 완전한 통합적 인격체인 자기에 가까워진다. 반면 자아가 자기의 메시지를 무시한다면 자기와의 거리가 멀어진다. 그래서 융은 자기 실현을 달성하는 것보다 자기를 인식하는 데 중점을 두라고 권고한다.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화함으로써 인간은 자기 자신의 본성과 보다 조화된 생활을 할 수 있다. 방가로 2. 성격 유형. 융은 인간의 심리학적 유형을 기본적인 태도와 기능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융은 내면적 세계 또는 외부적 세계에 대한 관심과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 내향성과 외향성으로 태도를 나누었다. 외향성은 중요한 결정이나 행동의 대부분이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는 반면 내향성은 내면 세계에 관심을 두는 주관적 태도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미술 전시회에 가서 그 그림이 좋다고 말할 때 그 동기가 전날 본 신문의 평이고 그 화가들이 유명한 사람이라서 좋았다면 그의 태도는 외향적이다. 그러나 신문의 평이 아무리 좋고 그 화가가 알려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태도는 내향적이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 두 가지 태도가 성격 안에 함께 있으나 보통 하나가 우세하고 다른 하나는 무의식 속에 있게 된다. 이 두 가지 태도는 상호 배제적인 것으로 교대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동시에 의식에 공존할 수는 없다. 성격을 구성하는 기능에는 사고, 감정, 감각, 직관 등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네 가지 기능 중 어느 한 가지가 우세하면 그에 상응하는 유형이 된다. 사고는 사물을 이해하는 지적 기능으로 여러 관심을 결합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감정은 어떤 관점이 긍정적 감정 혹은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지에 따라 그 관점을 받아들일 것인지 물리칠 것인지를 결정하는 평가의 역할을 한다. 사고와 감정은 모두 이성에 의해 판단 행위가 개입되기 때문에 합리적 기능이라고 한다. 감각은 감각기관의 자극에 의해 생기는 모든 의식적 경험을 포함하며 직관은 무의식적으로 심리적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성과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비이성적 기능이라고 한다. 감각은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알려주고 직관은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준다. 융은 앞서 설명한 태도와 기능의 결합에 따라 8가지의 심리적 유형을 제시하였다. 즉 외향적 사고 유형, 내향적 사고 유형, 외향적 감정 유형, 내향적 감정 유형, 외향적 감각 유형, 내향적 감각 유형, 외향적 직관 유형, 내향적 직관 유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성격 검사인 MBTI 검사는 융의 성격 유형 분류에 근거하여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구분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다. 3. 성격 발달에 대한 관점. 방가로 1. 성격의 역동성. 융은 성격 발달의 목표는 자아 실현에 있으며 성격 형성은 마치 에너지가 완전한 균형 유지를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자기에 의해 여러 체계들 간의 조화와 통일성을 역동적으로 지향한다고 말했다. 융의 정신 역동에 대한 관점은 평형과 엔트로피의 두 가지 기본적 원리 위에 세웠다. 융은 이 원리를 정신작용에 적용하여 특정 가치가 약화되거나 소멸되더라도 에너지의 총량은 정신에서 소실되지 않고 새로운 가치로 재현된다고 설명하였다. 융은 충분히 발달된 여러 가지 체계 전반에 걸쳐 전체 에너지가 균등하게 배분되는 이상적인 상태가 바로 자기라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프로이트가 그의 성격의 구조 이론에서 원초와 자아, 초자아의 세 체계가 균형을 이룬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융은 정신 발달의 목표는 자아 실현에 있으며 무엇보다 성격의 역동성은 힘의 완전한 균형을 향해 움직이는 데 있다고 보았다. 또한 융은 인간 행위를 목적론적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하였다. 즉 인간의 행동은 개인적인 것과 종족의 역사와 그리고 목적, 욕망, 소망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으로서 실제 했던 과거와 가능성을 지닌 미래가 동시에 인간의 현재 행동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성격은 미래를 향해 현재를 보고 또 현재는 과거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이것이 현재의 사실을 이전 조건의 결과나 원인으로 생각하는 인과율의 관점이다. 따라서 융은 인간의 성격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현재는 과거에 의해서 결정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두 가지 관점을 통합적으로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융은 그의 생애 말기에 동시성의 원리를 발표하면서 앞선 두 가지 원리를 보완하는 또 하나의 법칙성을 세상에 공포하였다. 동시성의 원리는 사람들의 꿈에서 일어난 사건이 외부 세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융이 제안한 동시성 원리는 가능한 인간관계가 전혀 없이 내적으로 지각된 정신적 사건에 일치하는 물리적인 외적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즉 인간 정신 내의 주관적 경험과 외부 현실에서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객관적 사건 간에 의미 있는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동시성의 원리이다. 방가로 2. 성격의 발달. 융은 프로이트나 에릭슨처럼 유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는 성격의 발달 단계를 상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른 정신역동 이론과 차이가 있다. 융은 인간의 성격 발달은 전 생애를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인생 전반기에 타고난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정신 에너지의 흐름을 예부로 지향하고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성격의 중심이고 주인인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아를 강화하고 분화시킴으로써 외부 현실 속에서 자기를 찾으려 한다. 그리고 인생의 전반기에는 타인과의 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사회 규범이나 사회적 요구에 자신을 맞추어 나가는 집단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처럼 인생 전반기는 자아가 자기로부터 분리되어 나감으로써 자아를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는 시기이다. 융은 인간의 발달 과정을 아동기, 청소년기와 젊은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로 구분하고 성격 발달 자체보다 무의식의 변화 과정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정교한 설명은 제시하지 않았다. 1. 아동기. 아동기는 출생에서 시작하여 사춘기 또는 성적 성숙기까지 계속된다.
이 시기 아동은 근본적으로 본능적 에너지에 의해 움직인다. 부모의 역할은 아동의 에너지 방향을 잡아주고 아동이 혼란스럽거나 무질서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단계 초기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아동은 자신을 1인칭으로 말하기 시작하며 학교에 들어가면서 부모의 닫힌 세계 또는 심리적 자궁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한다. 이 청년기와 젊은 성인기. 청년기와 젊은 성인기는 사춘기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로부터 시작한다. 융은 이 시기를 정신적 탄생기라고 불렀다. 청년기에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 자기 주장을 한다면 이는 분명하게 정신적 혁명이 시작된 것이며 이 시기 동안 모든 문제와 결단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회에 적응해 간다. 이 단계에서 생기는 정신적 문제는 성적 욕구에 의한 생리적 혼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가민성과 불안정에서 생기는 열등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청년기에는 사회생활에 적응해 가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게 되며 잘 습득하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지만 아동기의 환상에 집착하여 현실 인식을 하지 못하면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3. 중년기. 중년기는 약 35세에서 40세 이후부터 시작하는 시기로 안정된 지위가 있고 결혼해서 자녀가 있으며 시민으로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어느 정도 외적 환경에 잘 적응한다. 35세 이전 외향적 물질적 가치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면 점차 정신적 에너지를 내적으로 돌려야 한다며 융은 중년기 이후 심리적 문제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졌다. 즉 중년기의 정신 에너지의 흐름이 내부로 향하게 되고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탐색이 강화됨에 따라 인생 전반기에 분리되어 있는 자아가 다시 자기에 통합되면서 개성화를 이루게 된다고 융은 생각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관련된 질문을 하면 이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인생이 공허하며 무의미한 것처럼 생각되어 우울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이 시기는 행동을 통한 외부적 활동보다 내면적 사색과 명상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하였다. 4. 노년기. 노년기는 자신의 무의식 세계에 더 깊이 관심을 가지며 삶을 반성하고 지혜를 키우는 시기이며 노년기에 자신의 생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인생 후반기는 인생 전반기의 자아 강화를 바탕으로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화하고 이해함으로써 자아가 자기애로 접근해가는 과정, 즉 자아가 성격의 전체이고 주인인 자기로 변모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무의식의 영역은 끝이 없는 세계로서 아무리 의식화해도 결국에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 남아 있으므로 모든 인간은 완전한 자기 실현이나 개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어느 정도 온전한 자기 실현과 개성화가 가능할 뿐이다. 4. 분석심리 이론의 평가와 적용. 방가로 1. 분석심리 이론의 일반적 평가. 분석심리 이론은 인간의 정신, 특히 무의식 세계의 심층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분석심리 이론은 내담자로 문제의 증상을 넘어서 자신의 정신세계를 통합하여 진정한 자기를 실현하도록 돕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융의 분석심리 이론은 그 개념이 복잡하고 과학적인 검증이 어렵기는 하지만 인간의 심층 심리에 대한 풍부한 개념과 이론적 체계를 통해 심리학뿐만 아니라 종교, 예술, 문학,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고 활용되고 있다. 또한 분석심리학은 인간 성격의 근원과 발달을 탐구하기 위해 꿈과 신경증의 증상 및 정신병적 증상과 망상 등과 함께 신화, 종교, 고대의 상징과 의식 등에 관해
박학다식한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대체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융의 심리학적 체계는 실증 연구에 기초하기보다는 그의 생애 경험을 통한 인상적 발견과 인류 역사와 신화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의 이론은 인간의 성격을 이해하고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분야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미술치료와 모래상자치료, 연극치료 등 다양한 치료 기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즉, 융의 사상의 독창성과 대담성은 최근에 과학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폭넓으며 프로이트의 이론을 받아 안으면서도 프로이트와는 다른 학문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신역동 이론의 또 다른 패러다임을 창출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방가로 2.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적용. 융은 정상과 이상, 건강과 질병이란 절대적인 구분이 아니고 지극히 상대적인 구분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건강한 사람의 심리와 정신병리를 보이는 사람의 심리 상태가 서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융은 정신병리를 질병이나 정상 상태로부터 일탈로 보지 않았다. 융은 정신병리를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가 일어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자기 실현을 향한 개인의 성장이 멈춘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융의 관점은 현대적 사회복지 실천의 클라이언트의 강점 중심의 접근법이나 임파워먼트 이론과도 관련성이 높으며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인간 행동의 문제를 병리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 적응의 문제 혹은 약한 자아의 문제로 보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론적 잣대가 된다. 사회복지 실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융의 이론은 자아의 통합과 진정한 자기 발견을 통하여 내담자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 기법으로 활용 가능하며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세부적인 발견을 통해 내담자의 성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이론이다. 특히 인간 성격의 8가지 유형을 분류하여 MBTI의 모태가 되는 성격 유형론은 지금도 사회복지 실천가가 인간의 성격을 사정하고 평가하며 이를 통한 적절한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자, 이제 융의 분석심리 이론의 내용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먼저 자아와 의식. 자아는 의식되는 정신이며 의식은 자아에 의해 지배가 된다 하였으며 자아는 우리가 의식하는 감정, 생각, 기억, 지각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했습니다. 개인 무의식, 인간에 의해 의식되었지만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거나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망각되었거나 억제된 자료의 저장소라고 했습니다. 집단 무의식,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공유해온 모든 정신적 자료의 저장소라고 했습니다. 원형,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인류 역사를 통해 물려받은 정신적 소인이라고 했으며 페르소나, 자아가 사회로부터 자신의 진짜 본성을 숨기기 위해 만들어내는 가면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림자, 이두와 유사한 것으로서 인간의 자신 속에 있는 정열, 충동성, 공격성, 잔인성, 강인성이며 인격의 무의식 영역에서의 나약함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아니마와 아니무스, 남성 내부에 무의식적으로 존재하는 여성적 요소를 아니마라고 하고 여성 속의 남성적 요소를 아니무스라고 한다고 했으며 자기,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성격 전체의 중심을 자기라고 했습니다.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
융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남성의 여성적인 면은 아니무스, 여성의 남성적인 면은 아니마이다. 2. 원초와 자아, 초자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 음영은 자기나 자아상과 같은 개념으로 인간의 어둡고 동물적인 측면이다. 4. 페르소나는 개인이 외부 세계에 보여주는 이미지이며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반응이다. 5. 집단 무의식은 다양한 콤플렉스에 기초한다. 정답은 4. 페르소나는 개인이 외부 세계에 보여주는 이미지이며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반응이다. 문제 2. 융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인의 성격 형성은 과거와 무관함을 주장하였다. 2. 네 가지 정신 기능으로 사고, 감정, 판단, 인식을 주장하였다. 3. 자기는 개인 무의식 내에 존재하는 핵심적인 원형이다. 4. 자기 실현은 인간 발달의 궁극적 목표이다. 5. 생애 주기에서 중년기와 노년기보다 유년기와 청년기를 강조하였다. 정답은 4. 자기 실현은 인간 발달의 궁극적 목표이다. 문 3. 융이 제시한 성격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가, 외향성, 정신 에너지, 리비도가 외부 세계를 향하고 있다. 나, 감정형,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매우 일관성 있는 현실 수용을 중시한다. 다, 사고형, 객관적인 진실과 원리 원칙에 의해 판단하며 논리적, 분석적이고 규범과 기준을 중시한다. 라, 직관형, 미래의 가능성과 육감에 초점을 두어 변화와 다양성을 중시하며 이성을 필요로 한다. 융이 제시한 성격적 특성으로 옳은 것. 정답은 1. 외향성과 사고형이 옳은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문 4. 융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페르소나는 자아의 가면으로 개인이 외부에 보이는 이미지이다. 2. 음영은 인간의 정신에 존재하는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핵이다. 3. 아니무스는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의 남성적 측면이다. 4. 자기는 성격의 중심으로 통일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 5. 리비도는 인생 전반에 작동하는 생활 에너지이다. 정답은 2. 음영은 인간의 정신에 존재하는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핵이란 말이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아, 에고라고도 하죠. 의식과 무의식을 결합시키는 원형적인 심상이며 의식은 자아에 의해서 지배된다. 2. 페르소나, 자아의 가면이라고 하며 외부와의 적응에서 생긴 기능 컴플렉스이다. 3. 음영, 그림자, 자신이 모르는 무의식적 측면에 있는 부정적인 또는 다른 나의 모습으로 모순된 행동을 하게 만든다. 4. 집단 무의식, 인류 역사를 통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서적 소인으로 개인마다 그 원형은 다르다. 5. 개성화, 자기 실현이라고도 하며 모든 콤플렉스와 원형을 끌어들여 성격을 조화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답은 4. 집단 무의식의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